본 방송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생하기 바라며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동지의 이지화입니다. 1부는 잘 들으셨나요? 많이 어색한 부분이 많은데 잘 들어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이제 2부에서도 1부에 이어서 한국의 토종 돌고래, 상갱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어찌님과 함께 상갱이에 대해서 더 알아보도록 해요. 어찌님, 저희가 어찌님이 상갱이를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 정확히 여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상갱이를 위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게 저희가 사실 환경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상갱이에 대한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마치 동물보호 캠페인처럼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쵸. 예, 내부에서도 사실 그런 이제 의견을 많이 받았었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환경운동이라는 게 특정 종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환경에 소속된 모든 종을 위한 이제 활동이 환경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징성을 내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에 상갱이가 다시 찾는 한강이라는 거에 굉장히 큰 의미가 두고, 상갱이가 다시 찾는 한강이 될 수 있으면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 하나의 지표로 쓸 수 있겠다라는 느낌으로 저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건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제 취약한 종부터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고 연약한 종부터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그보다 큰 종들이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한강에서 상갱이 같은 상위 포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인간의 차례가 오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차례가 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한강을 자연화하는 게 결국에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이로운 일이고, 저희가 상갱이를 위해서 어떤 한강에 사는 새나 작은 물고기를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게 아니라 한강을 끼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이라면 누구에게나 다 이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로 뭐가 좋을까를 저희들이 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상갱이 2마리가 죽은 건 저희한테는 되게 큰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되게 충격적이기도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도 알면 알수록 이 상갱이라는 종이 정말로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리고 다시 서울 시민들이 한강에 놀러 나가서 돗자리를 펴고 이렇게 한강을 응시하고 있을 때 상갱이가 이렇게 자맥질하는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워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모습을 볼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느낌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상징화한 것이죠. 그래서 상갱이 프로젝트라는 캠페인을 런칭을 했고, 한강을 자연화시키고 한강을 끼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종들을 위한 환경보호 캠페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갱이 관련한 다큐를 만들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지금은 얼마나 진행됐고 뭐 앞으로의 그런 진행 계획 같은 것도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 활동 자체가, 저희가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환경보호 활동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촬영 면에 있어서나 편집 면에 있어서 서투른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잘하셨던데.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방법을 그냥 하나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갱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환경 이슈들은 활동가들의 영역처럼 남아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걸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 재생산되면서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수단이 뭘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영상물을 한번 만들어보자, 더 다가가기 쉽게라는 이제 의견을 모았고, 그 일환으로 한마디로 저희 활동의 일환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탐사 활동을 가든 어떤 인터뷰를 가든 학술 조사를 하든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다 담아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누적되다 보면 한 편의 완성형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일단 잠정적인 목표는 저희가 올해 한 해 굉장히 열심히 탐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서울 환경영화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서울 환경영화제에 출품을 한번 해보는 게 지금 이제 소기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촬영하신 걸로는 한 몇 % 완성된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사실
사실 제 개인 그러니까 업무 시간 외에 개인 시간까지도 다 투자를 해가지고 탐사 활동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대단하셔. 아니 근데 초기에는 이제 한마디로 분량을 뽑았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시민들 주민들 인터뷰도 하고 그런 분량들은 웬만한 건 다 뽑은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한국에서 실제 살아 숨쉬고 있는 상갱이의 모습을 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상갱이 최대 이제 출몰 서식지이자 이제 관측이 굉장히 쉬운 여수 앞바다라던가 또 이제 뭐 태안 그리고 새만금 이런 곳에서는 저희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자연의 상갱이의 모습을 담아낼 수가 있었는데 그것도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진을 치고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러면서 영상을 담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증명하고 싶은 한강에 상갱이가 있느냐 없느냐는 아직까지 누구도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아낸 적이 없고 그만큼 가능성도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큐멘터리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근거를 확실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시간하고 확률의 싸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다양한 사람들 인터뷰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그분들의 상갱이를 본 적이 있으신 거죠? 이 부분은 이야기하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네. 사실 이런 부분을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드리고 꼭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제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상갱이를 찍기 위해서 10시간 동안 바다 앞에 서 있어도 눈으로는 상갱이를 봤는데 카메라에 못 담으면 그냥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상갱이가 나오는 게 1초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그래서 카메라를 들고 나가도 찍기가 어려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무언가를 봤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저희가 상갱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막 예전에 봉준호 감독 괴물 영화 나오고 네네. 누군가가 한강에 나갔다가 그 모습을 보고 자기는 한강에 괴물을 봤다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그러니까 옷상에는 상갱이를 보고 네네. 괴물인지 알았던 거죠. 네. 근데 물론 그분의 이제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증명을 할 수가 없긴 하지만 대부분이 그런 의견을 많이 두세요. 그러니까 강화도에 친구랑 놀러를 갔다가 어떤 돌고래 같은 게 2마리가 이렇게 폴짝폴짝 이렇게 뛰면서 지나가길래 돌고래다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어디 이렇게 봤다가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계속 거짓말로 몰려서 자기가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1초 만에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상갱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봤던 게 그건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최근에 인터뷰한 분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인터뷰가 뭐였냐면 한강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 서울에 있는 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강 남쪽은 강남이고 네. 한강 북쪽은 강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물줄기를 따라서 끝까지 이제 서해까지 내려가다 보면 강화도로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네. 그 강화도에서 보는 한강의 풍경은 되게 이채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강의 남쪽은 강화도고 그 한강의 북쪽은 이북입니다. 그 북한인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한강이 그 비무장지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강 앞에 철책도 쳐져 있고 그 안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좋은 점은 여느 DMZ 비무장지대처럼 자연이 그 덕분에 보존이 되고 있고 서울의 한강과는 다르게 완벽하게 원시적인 한강의 모습, 자연화된 한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헤엄치는 상갱이의 모습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무턱대고 찾아갔다가 군사 분계선이고 촬영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발걸음을 돌렸는데 다르게 생각을 해서 거기서 군사 복무를 쓰던 경계 근무를 서던 사람들은 상갱이를 혹시 보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그분들의 인터뷰를 따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좋았던 게 저희가 상갱이에 대한 기사를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한 다음에 네. 거기에서 복무하셨던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주신 겁니다. 진짜. 네. 보셨다. 그렇죠. 그래서 전역을 그분은 했고 그분들한테 연락을 취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상갱이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놀라가지고 북한에 이제 수중 침투하는 잠수복을 입은 요원인 줄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부 톤도 이렇게 잠수복 입은 것처럼 까맣고 반들반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공작원들이
그 밑에서 이제 헤엄치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을 자기가 본 줄 알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하고 그랬었는데 고참들이 그게 어떤 거다라는 걸 그때 처음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더 놀라운 건 거기는 이제 자연화된 한강이기 때문에 그 지금 한강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보는 한강은 수심이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까? 네, 네. 물이 수량이 굉장히 많고 수량이 일정하게 이렇게 고여 있는 물인데, 원래 자연적인 한강은 수심이 지금 한강처럼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들어올 때는 강물이 확 불어났다가 썰물이 되게 되면 물이 또 확 빠져나가서 개울물처럼 되기도 하고 모래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원래 그게 자연적인 한강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수중보가 설치되기 이전에 이제 한강의 모습,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한강의 흑백 사진들을 보면 서울 사람들이 그때는 여름이 되면 지금은 서울 사람들이 뭐 해운대라든지 경포대로 이제 피서를 가게 되는데 네. 해수욕을 하러, 그때는 서울 사람들이 모래톱이 한강에 있다 보니까 강수욕을 즐긴 거죠. 거기서 모래찜질을 한강에서 하고. 갈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한강의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 강화도 앞쪽, 그러니까 비무장지대인 그곳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한강은 물이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 그 폭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네. 상갱이가 물이 불어났을 때 연안 근처에, 강변 근처였다가 갑자기 빠져버리는 물에 적응을 못해가지고 그 둔덕 위에 그대로 남겨져 있게 되는 경우가 가끔 있나 봐요. 네. 근데 그분이 너무 이상한 소리가 나가지고 철책을 이렇게 점검을 하러 이렇게 다니다가 철책 안쪽 한 50cm 있는 곳에 뭔가 까맣고, 처음에는 그게 멧돼지인 줄 알았대요, 그분이. 네, 뭔가 흙무더기를 뒤집어 쓰고 정말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어서 저게 물고기, 물에서 사는 거라고는 전혀 아무 생각을 못했고, 멧돼지 같은 게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했던 거죠. 불과 50cm 떨어져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상갱이 관련된 제보를 저희들이 많이 받을 때 네. 신빙성이 없는 제보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빙성을 가리게 되는데, 그분이 했던 말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했던 거하고 거의 완벽하게 매치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상갱이의 특성을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 걸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색색 소리를 냈다라는 점. 그러니까 상갱이가 그거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전라남도 쪽으로 내려가면 그 상갱이를 색이라고 부릅니다. 상갱이가 내는 소리 의성어를 따가지고 그렇게 부르는. 색색해서. 네, 색색 소리를 낸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그분이 되게 정말로 인상 깊었던 인터뷰였던 게 뭐였냐면, 그 상갱이가 철책 안에 있기 때문에 비무장지대니까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분 증언으로는 그 안에는 실제로 목함쥐레 같은 것들도 설치돼 있고 법적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걔가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다. 그런데 걔가 거기서, 저는 빨리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증언에 의하면 며칠 동안 봤대요. 살아있는 채로, 그것도. 그러니까 그 물이 찼다가 빠졌다라고 하니까 네. 물이 얕게라도 이렇게 차니까 그 물에 이제 피부를 적셔가지고 또 살아남았다가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거기서 이렇게 소리를 내고 이렇게 있고. 근데 그분이다 진짜.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러니까 인상 깊었던 게 너무 가엾고, 어떻게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보이기만 하고, 또 죽지도 않고 살아는 계속 있고 숨을 헐떡거리는 모습만 보고 있고,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3일 이후에 갑자기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니까 그게 달에 따라 가지고 이게 만월이 되게 되면 그 조력이 더 세져 가지고 네. 물이 더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력에 따라서 물에 들어오는 양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분이 추정하기로는 물이 갑자기 많이 차서 빠져나갔을 것이다, 살아서 돌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거 정말 긍정적인. 네네. 그래서 그 생사 여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로 인해서 확실했던 건 수중보 밖 자연화된 한강은 옛 기록처럼 여전히 상갱이가 드나들고 있었다, 바로 한강에 라는 것들을, 그런 의견들을 통해 가지고 확실히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 흥미로운 인터뷰는 그 한강에서 낚시질을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이 신곡 수중보가 설치되기 전,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록이 아니라 불과 20-3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수중보가 설치되기 전 낚시꾼들은 모두 상갱이를 봤다고 해요. 근데 네. 왜 그렇게 네.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외모도 그렇게 귀여운데. 근데 낚시꾼들은 상갱이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삐져나오는 등만 보고, 여기에서 제가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들은 상갱이를 대부분 모르고 있지만 상갱이를 아는 부류를 이미 알아왔던 부류가 한 3부류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연안에서 조업을 하는 어부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강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들. 요 3부류는 상갱이를 이미 알고 있었는데 대중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그 어부와 낚시꾼들은 상갱이를 극도로 혐오하는 부류거든요. 그 이유가 설마 그러니까 낚시꾼이 잡는 물고기, 어부가 잡는 물고기와 상갱이가 먹는 먹이가 겹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두고 경쟁하는 상대인 것이죠. 그분들한테는. 네. 그러다 보니까 상갱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낚시꾼들의 이제 입질이 더 이상 안 오니까 상갱이를 피해 다니는 물고기들이다 보니까 낚시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담이지만 제가 이야기 너무 길어지지 않나요? 아, 네네. 그 삼시세끼라는 유명한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이제 왜 유해진 씨가 네. 이제 참바다 씨라는 별명으로 해서 섬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낚시도 자기가 직접 하고. 네, 굉장히 잘하신다고. 아, 네네네. 근데 시즌 1에 보면 낚시가 하도 안 돼가지고 결국에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너덜너덜 아무런 수확 없이 돌아가시는 장면이 있는데 네. 돌아갈 무렵에 갑자기 스텝이 돌고래다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요? 네네. 설마? 네, 설마. 네. 그래서 유해진 씨가 어디 이러고 이제 찾아가 보는데 네. 거기서 이제 잡힌 이제 돌고래가 영상에 포착이 되는데 그게 돌고래가 아니라 상갱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헤엄치는 모습 지금도 다시 보기로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헤엄칠 때 핀이 없어요, 걔가. 그리고 그 섬 가까이에서 산다라는 것 자체가 상갱이밖에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유해진 씨가 오늘 낚시가 안 돼가지고 너무 자기가 그거 심란했는데 돌고래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 이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사실 유해진 씨가 낚시가 안 됐던 이유는 상갱이 때문인 거죠. 네네. 아, 유해진 씨 죄송합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상갱이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상갱이를 사진으로 보거나 이렇게 네.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이렇게 보게 되고 사진으로 찾아보게 되면 너무너무 생긴 것도 귀엽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가까이에 산다라는 것 때문에 신비감을 느끼고 호감도 느끼고 그러지만 정작 이제 바다에서 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상갱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생산성까지도 이제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약간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근데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찾아보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참 인간의 욕심이란 게.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 해외 유명 다큐멘터리 중에 그 코브라는 돌고래를 다큐멘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더코브 그렇죠. 말씀하시는 네네. 건가요? 그 일본의 어떤 다이지라는 현에서 그 돌고래들이 이제 어부들의 어획량에 저해야 한다고 해서 1년에 2번씩 이제 돌고래를 집단 학살하는 굉장히 충격. 그렇죠. 어떤 행사처럼 이렇게 벌어지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상갱이에 대한 이제 캠페인을 하면서 수집한 거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조업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일부의 이제 사람들 중에 상갱이가 눈에 띄면 죽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설마 그 고기도 고래고기처럼 팔려나가기도 하는 건가요? 예, 이 이야기까지 하면 정말로 조금 좀 우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할 그래요? 얘기가 되게 많긴 한데 즉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고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같이 곁들여서 이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는 법으로 고래를 포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되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고래를 잡을 수는 없는데 유통은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근데 보통 이제 국제적인 권고안을 받아들여 가지고 고래 포획이 안 되는 나라들은 유통도 안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고래를 잡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으니까 유통도 할 수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는 포지션이 되게 애매한 겁니다. 약간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모순적이죠. 그런데 또 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고의적으로 잡지 않은 고래 어쩌다가 어망에 걸려서 혼획됐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혼획된 고래는 어떡할 거냐, 우리가 잡진 않았는데 이거 그냥 죽은 거 그냥 이거 먹고 말지 팔고 말지 이런 건 유통할 수 있게 해주지 않느냐, 이런 포지션으로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통이 가능하다 보니까 고래에 대한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거죠. 고래고기를 먹는 모든 지역에서 고래고기를 먹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네.
한국 동해안에 있는 고래를 대거 잡아들이기 위해서 전초기지를 세운 곳이 울산 앞바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고래 개체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귀신고래 같은 경우에 그때 너무 타격을 많이 입어가지고 멸종한 걸로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래고기 먹는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포항, 경주, 울산 이런 이제 경남 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래고기 먹는 문화도 남아있고 제사상에도 항상 올라가고 또 고래고기 전문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름아름. 그런 고래고기 자체가 저는 사람의 몸에 별로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화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문화처럼도 이어져 오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혼획이 돼서 유통이 되면 혼획된 것만 유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또 혼획이 되면 해경이 나가가지고 이게 고의적으로 잡은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서 아 이건 우연히 잡힌 거다라고 해줘야지만 이제 되는데 우리나라 고래 유통 시장이 혼획량의 3배가 넘거든요. 공식적인 유통망만 따져도.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어떤 공식적인 망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제 음지의 유통 경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래 고기로 인기가 있는 밍크고래 같은 경우에는 혼획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뭐 바다의 로또라는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밍크고래에 대한 수요는 많은데 잡히질 않다 보니까 그 대체제로 돌고래 고기를 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사람 모르는 건가요? 맛이 똑같아서? 아, 맛은 다른데 육질이 비슷하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류하고 포유류는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같은 고래고 두꺼운 지방층도 가지고 있고 또 특히 고래고기가 유통될 때는 그 형체 그대로 판매된다기보다는 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조각조각 잘려서? 그렇죠. 다 이렇게 한마디로 고기 편을 다 썰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다 보니까 막말로 돌고래 고기를 고래고기라고 팔아도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갱이가 우리나라 토종돌고래고 연안에 많이 살고 있고 또 그래서 고래고기의 대체제로 유통이 되고 있다라는 정황도 어느 정도 저희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인식을 더 넓혀 나가면서 조금 보호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상갱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되게 초롱초롱해지세요. 반짝반짝. 그게 사실 되게 멋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여자가 남자한테 반할 때 일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은 그게 그렇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랩처럼 나오시는 건가요? 아, 네, 약간 조건반사적인 면이 좀 있어가지고. 어쩐지 제가 여쭤보지도 않아도 알아서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뭐 여쭤볼 게 없네요. 사실 평소에 되게 말하고 싶었나 봐요, 제가. 말할 데가 없다 보니까. 울분을 토해내고 계셔. 아, 제가 자꾸 동문서답하고 있죠. 아니야. 질문하신 거, 네. 아유, 그 질문에 이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약간 그런 모습 없잖아 있긴 한데. 아 근데 어찌님. 네. 닉네임이 굉장히 특이하신데 어찌라는 뜻이 어떤 거예요? 아,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그냥 다음 어찌의 줄임말로 어찌라고 쓰고 있거든요. 네네. 원래 이제 닉네임은 다음 어찌가 풀네임이고 보통 이제 줄여서 어찌라고 지인들도 많이 이제 부르는데 그 다음 어찌가 그냥 그 문맥상 느껴지는 말 그대로입니다. 다음엔 어찌 될까? 예, 줄임말이거든요. 다음 어찌. 네. 근데 그게 단순히 그 뜻이 아니라 그 우리나라 최초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이제 신문이 발간되면서 신문 만화가 실리게 되는데 그 신문 만화 중에 만화의 제목이 다음어찌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어찌라는 제목으로 만화가 연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의 고바우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장돌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그런 신문에 들어가는 작은 지면의 만화의 제목이 다음어찌였는데 그게 잊혀졌다가 이제 만화를 통사적으로 이제 쓰신 그거 만화 통사론에서 그 지금 저자 성함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제안을 한 겁니다. 만화의 순 우리말로 다음어찌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사전적으로 등재가 된 의미는 아니지만 만화라는 게 다음엔 어찌 될까라는 걸 연속적으로 이제 하는 행위 자체를 되게 잘 표현했다 우리말로. 그래서 이게 만화의 순 우리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제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사실 이걸 닉네임으로 쓰는 이유가 아직도 만화가 지망생이거든요. 제가. 아 정말요? 예. 그래서 옛날부터 꿈이 만화가였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만화가 지망생이고 앞으로 만화가가 꿈에 있기 때문에
제가 99년도에 짧게 만화가 문학생 생활을 했었는데 어머. 그때 이제 제 스승이 이 뜻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에 뭐 이메일 아이디든 뭐든 다 이걸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럼 네. 어찌님은 네. 왜 환경 쪽으로 오신 거예요? 아 환경이요? 네. 만화가 안 맞으셨나? 아니요. 만화는 제가 프로로 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전 아마추어로 만화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해서 즐기고만 싶어서? 그쵸. 그동안에 항상 돈벌이는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IT 기업 쪽에서도 많이 일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시민단체 NGO 활동을 한 건 한 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인권단체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환경 쪽으로 옮겨오게 됐는데 그 원래 시민사회 활동을 제가 결심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환경 이슈 때문이 되게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물론 생태 쪽은 아니었고 기후변화 쪽에 처음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을 간접적으로 하다가 얼마 전에 저한테 되게 좋은 기회를 서울환경연합 측에서 제공을 해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활동가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여기서 관련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국내에서 뭐 환경 보호나 환경 운동을 한다면은 네. 뭐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 건가요?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 같고요. 뭐 연합에 소속돼야 되고 아닙니다. 사실 저도 뭔가 제가 소속된 이제 환경연합이라는 곳이 네. 굉장히 오랜 역사와 전통, 그다음에 뭐 규모도 어느 정도 큰 것 같고 네.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것들을 그런 어떤 채널도 많고 인프라도 잘 돼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정말로 활동가는 일반 시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시민이더라고요. 시민단체 활동가라는 건 더 특별한 직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할이 따로 있다라기보다 그냥 여기에 관심이 더 있는 시민이 약간 능동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책 위반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시민일 뿐이거든요. 근데 다만 능동적으로 정책 위반자에게 시민으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친환경적으로 제안을 한다거나 그런 정책 위반을 이끌어내고 또 법률 자문 같은 경우에도 그 포지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능동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능동적인 요구가 있어야지만 이제 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중간 조율자 역할도 하는 것 같고요. 정말로 그냥 시민적인 차원에서 풀뿌리 환경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여기다 보니까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운동을 하는 곳이 제가 이제 소속된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이 환경운동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네. 사실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아, 저 맞습니다. 같은 경우도 살짝 발만 담궜었는데도 아이고. 너무 그 분야가 광범위하고 살짝인가요, 정말? 네. 네, 저는 살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굉장히 광범위하고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분야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래서 환경이라는 분야를 크게 몇 개로 나눌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환경이요? 네. 감히 제가 나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러니까 저희 단체에서 편의상 네. 이제 나눈 걸 보면 저희 단체는 규모가 작아가지고 10명 남짓한 활동가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다양한 분야에 접근을 하고 싶지만 여력상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건 생태 도시, 그러니까 제가 일하고 있는 생태 도시 쪽에 현안을 집중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후하고 에너지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가지 아젠다가 굉장히 환경 운동에서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네. 저희가 이제 시민 지역을 기반으로 한 풀뿌리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하고 에너지 문제는 국제적인 요구임과 동시에 지역적으로도 반드시 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 문제 같은 건 마치 유엔에서 뭔가를 크게 결정을 해야지만 바뀔 것 같지만 사실 이제 탑다운이 아니라 보토법이 더 중요한, 그러니까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변화돼야 될 측면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너지 전환 같은 경우에도 지역적으로 먼저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이 또 다른 지역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개인의 이제 생활 속 문제 또 거기에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져야 될 측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후변화 문제는 워낙에 또 위중한 이슈고 중대한 이슈고 큰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기후, 대기, 에너지 전환 문제 이런 문제를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지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어차피 이 환경에 소속된 생물 종이기 때문에 그 생명운동, 평화운동 그쪽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또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 행복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 토대를 만들어가는 이제 활동이 또 환경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살아가기 쉬운 환경적인 여건을 조성을 하고 더 친환경적이고 또 종 다양성이 확보가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저희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네. 편하게 뭐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나요? 뭐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분리수거 그렇죠. 같은? 그게 아마 저희들 같은 활동가들이 네. 그런 이제 프레임을 짜가지고 일반 시민들에게 많이 제공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가치에는 동의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중간 과정을 대부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이런 환경 운동에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채널도 저희들이 더 손쉽게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활동 방식 우선순위를 정해둔다거나 당신이 이제 하기 편한 것들을 골라서 할 수 있게끔 또 그런 지수 같은 것들도 만들 수가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참여가 있고 못하는 건 무엇인지 그런 걸 가려낼 수 있는 잣대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제공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찌님과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고요. 상갱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상갱에 관심을 갖고 보호활동을 하시는데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앞으로 나올 다큐멘터리도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떠셨어요? 함께한 소감이? 사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네.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근데 이렇게 진짜 좋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이제 방송하시는 거 계속 이제 관심 있게 지켜서 청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성 작가님의 그린보이라는 책에서 인상 깊었던 글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괴롭고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 동물 복지를 위해 분노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보면 숙연해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요즘 언론이 동물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는 모습은 위태위태하기만 하네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기사와 그에 반응하는 대중들의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간혹 보면 동물의 복지보다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게 우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악마라고 칭하는 게 과연 동물 복지를 위해 바람직한가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신탕을 먹는다고 해서 야만인이라고 욕한다면 그 사람이 나는 야만인이구나 하고 보신탕을 끊게 될까요? 과연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면 분노와 좌절은 자제하고 설득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세상을 얘기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동물들을 보는 것이 괴로워도 세상을 바꿀 빠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들은 동물을 버리고 고기를 먹을 테니까요. 그 수를 아주 조금씩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아주 부드럽게 설득해야 하죠. 괴롭고 느린 방법이긴 하지만 이 문제에 대안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틀리다고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틀리다고 공격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고통받는 동물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많은 분들이 제발 느리지만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난과 욕설은 절대로 방법이 될 수 없어요. 저희 야동지에서는 동물에 관련된 다양한 에피소드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 검색창에 야동지를 검색해주세요. 그러면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 저희 팟캐스트 야동지는 생명다양성재단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